자식 일에 마음 안 쓰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도 그래서 걱정은 사랑의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요, 그 걱정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식이랑 의상해서 아예 안 보고 사는 집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집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식으로 만들려고 억압하고 통제한다는 거요. 딱 저희 시어머님이 그랬어요.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망치고 있더라고요. 그게 싫다고 말하면 늘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다. 나만큼 자식한테 잘하는 부모 없다. 너도 너 같은 자식 낳아봐라. 이러세요. 본인은 좋은 부모라는 말만 반복하고 본인이 상처 줬다는 생각은 안 해요. 가족 일이라 밖에다 대놓고 말도 못하고요. 진짜 답답해서 여기라도 털어놓고 싶어서 씁니다. 제가 현재 30 중반이고요. 33살에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나 많아요. 저는 그 나이에 과장 달고 있었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37이면 최소 과장, 못해도 대리 말년은 돼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 사람 그냥 사원이었어요. 처음엔 제가 속으로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능력이 없나? 일을 못하나? 근데요, 알고 보니까 사연이 있더라고요. 저는 스카이 중 한 군데 나와서 죽어라 공부하고 준비해서 대기업 들어간 케이스고요. 남편은 영업직이에요. 법대까지 나온 사람이요. 머리도 나쁘지 않고 성실하고 사람도 너무 좋아요. 진짜 착해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취업이 늦어진 줄만 알았어요. 근데 결혼 얘기 나오고 예비 시 댁에 인사드리러 갔다가 알게 됐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그냥 무난한데 예비 시어머님이 묘하게 저를 못마땅해 하시더라고요. 말은 안 하지만 표정이 딱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고작 이런 애랑 이런 느낌.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었어요. 사랑이 아니라 집착에 가까운 느낌이랄까. 저한테 대놓고 나쁘게 굴지는 않는데 묘하게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면서 시어머님이 갑자기 자기 인생사를 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들 낳고 자궁암에 걸려서 자궁을 드러냈거든. 그래서 자식이 하나야. 그러니 오죽 귀하게 키웠겠니. 정말 애지중지 길렀지. 좋다는 건 다 먹이고 옷도 전부 브랜드 입히고 교육도 얼마나 신경 썼는지 몰라. 나는 우리 아들 판사시키려고 했었어. 그 말에 아버님이 슬쩍 말리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교육열이 좀 대단했지. 그래서 애가 법대를 간 거잖아. 저도 그 분위기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말은 했어요. 맞아요.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부모님이 밀어주셔야 가능한 거 저도 알아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당시엔 유치원생이 영어 하는 집도 거의 없었는데 언어감 떨어진다면서 그때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요. 초등학교 들어가서는 유명하다는 영어 학원, 수학 학원 다 보내고 맹모삼천지교라면서 학원도 학교도 강남이 낫다며 강남으로 이사까지 했대요. 고액 과외에 좋다는 학원은 죄다 다니게 하고요. 몸에 좋다는 건 또 얼마나 챙겨 먹였는지 모르겠고 옷도 늘 좋은 것만 입혔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스카이는 아니어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 법대에 붙여놨다면서 본인이 얼마나 잘 키웠는지 계속 강조하시고 자기 아들 잘난 건 또 그렇게 기특해 하시고요. 그 얘기 듣는 순간 속으로 아들을 키운 게 아니라 아들 인생을 관리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예비 남편이 초를 칩니다. 나는 법대 안 가고 싶었어. 나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었지. 얘가 이렇다니깐. 그것 공부 좀만 더 했으면 지금 인생이 바뀔 텐데 그걸 모르더라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순진해. 살면서 속은 안 썩일 거야. 그러면서 예비 남편이 대학 다닐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쨌든 대학까지는 전부 어머님 손으로 만든 성과였던 거죠. 유명 대학 법대까지 보내놨으니 어머님도 그제야 한숨 돌렸다고 해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던 거죠. 근데요, 딱 그때부터 예비 남편 본성이 나온 거예요. 대학은 학원도 없고 과외 붙여서 끌고 갈 수도 없잖아요.
결국 스스로 공부해야 하는데 이 사람은 대학 가자마자 공부를 완전히 놔버렸대요. 그냥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관리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바로 풀려버린 거죠. 당연히 학점은 엉망이었고요. 성적이 안 나오니 로스쿨은 애초에 말도 안 됐고요. 근데 웃긴 건 본인은 원래 로스쿨이 목표도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듣는 순간 속으로 그랬어요. 아, 이 사람은 공부를 못한 게 아니라 혼자서는 못하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얘가 대학교 졸업하더니 아무데나 취업하려고 하더라고. 법대까지 나왔는데 아무데나 가면 되겠니? 그래서 내가 무조건 사자 직업 가져야 한다고 했지. 그때부터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시험까지 다 준비시켰어. 근데 안 되더라. 그 말을 듣고 아버님이 바로 받으셨어요. 뜻이 없는 게 아니라 애가 머리가 좋아서 법대를 간 게 아니잖아. 법대는 당신이 멱살 잡고 끌고 간 거고 공부할 마음이 없는 애를 공부시키니까 성적이 나오겠냐? 안 나오지. 당연한 결과인데. 결국 4자 시험은 하나도 못 붙었고요. 준비한 것마다 다 떨어졌대요. 나중엔 눈높이를 낮춰서 경찰 시험까지 봤는데 그것도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만 흘러서 나이만 먹고 결국 35이 되어서야 첫 직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 많은 신입을 누가 뽑나요? 안 뽑죠. 그래서 결국 영업직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동차 영업사원으로요. 제가 예비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그때였어요. 차를 사려고 자동차 매장에 갔다가 만났거든요. 제가 이것저것 정말 많이 물어봤어요. 솔직히 말해서 귀찮아할 만도 했는데 이 사람은 표정 하나 안 바뀌더라고요. 질문이 좀 많죠. 괜히 시간 뺏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아니에요. 차는 큰돈 쓰는 거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물어보셔야죠. 보통은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주시던데요. 괜히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이었어요. 말투도 차분하고 사람 대하는 태도도 되게 공손했고요. 그때는 그냥 생각했죠. 아, 이 사람은 최소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타입은 아니구나 하고요. 오히려 제가 뭘 고민하는지 정확히 짚어주더라고요. 계약 얘기할 때도 전혀 서두르지 않았고 계속 기다려줬어요. 이상하게 마음을 조급하게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게 더 믿음이 갔어요. 그래서 충분히 고민할 시간을 가졌고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시간을 끌었거든요. 죄송한데요.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아직 딱 마음이 안 서서요. 네, 괜찮아요. 제가 자료들 다 챙겨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결정하세요. 보통 이러면 그냥 사라고 더 어필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그 태도 그대로였어요. 기다려주고, 계약도 깔끔하게 처리해주고, 서비스도 꼼꼼히 챙겨주고요. 심지어 차도 저희 집 앞으로 직접 가져다 줬어요. 물론 다른 영업사원들도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진짜 인연은 그 다음부터였어요. 제가 자동차 동호회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그동안 저를 그렇게 힘들게 기다려줬던 제 자동차 영업사원을 다시 만난 거예요. 그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인연이 계속 이어졌고 그 작은 인연이 커져서 결국 결혼까지 오게 된 거죠. 그 이후로도 그 사람 얘기는 여기저기서 계속 들리더라고요. 영업 실적도 꽤 잘 나온다는 말이었고 자동차 동호회 안에서도 평판이 좋았어요. 말 한마디 험하게 하는 걸 못 봤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늘 중간에서 정리해주는 타입이었고요. 저한테도 늘 세심했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어요. 현실적인데 또 이상하게 낭만적인 구석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나씩 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사람이랑은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모든 게 다 괜찮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예비 시어머님 눈에는 늘 부족한 아들이더라고요. 밖에서는 다 인정받고 잘하는 사람인데 집 안에서만 유독 못 미치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속으로는 그냥 넘겼어요. 세상에는 영화 미저리처럼 아들을 연인처럼 집착하는 집도 있다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못마땅해하고 답답해하는 쪽이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러다 예비 시어머님이 제 부모님 얘기를 물으셨어요. 저희 아빠가 제조업 하시고 회사 상호도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별 생각 없이요. 그런데 얼마 뒤 예비 시부모님이 저희 둘을 집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좀 이상했어요. 딱 봐도 가볍게 할 얘기는 아닌 느낌이었어요. 사돈어른 회사 내가 검색해봤는데 규모가 꽤 되더라. 그리고 네 직업도 대기업이고 연봉도 우리 아들보다 훨씬 많잖아. 이러면 우리 아들이 조건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 네? 아니에요. 전 솔직히 그런 거 안 따져요. 진짜 그 말이었어요. 저는 조건보다 정서적으로 의지되는 사람이 더 중요했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우는 입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 조건을 그렇게까지 따져서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님 말이 더 이어지더라고요. 나는 우리 아들이 꿀리게 가서 하대받는 게 싫어. 균형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너네 집을 해주려고 해. 집 정도는 해줘야 우리 아들이 무시 안 당할 것 같아. 네? 집을 해주신다고요? 어머, 정말요? 그 말 듣는 순간 솔직히 놀라긴 했어요. 아니, 집을 해주겠다는 말이 이렇게 갑자기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순간 분위기도 좋아지는 것 같고 다들 대단한 제안처럼 말하길래 저도 잠깐은 헷갈렸어요. 근데요, 이야기를 조금 더 듣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그 집이라는 게요. 시부모님 사시는 아파트 바로 옆 라인이더라고요. 말은 번듯했지만 결국은 끼고 살겠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옆 라인이라는 말에 부담이 안 되진 않았는데요. 그래도요, 서울 집값이 얼만데요. 말만 들어도 숨 막히는 게 서울 집값이잖아요. 그걸 해주겠다는 건데 쉽게 거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주변에서도 다들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받고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좋게 생각해 보기로 하고 감사히 잘 받는다고 했죠. 집 얘기까지 그렇게 정리되고 나니까 상견례는 그냥 수순처럼 흘러갔어요.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도 시어머님 아들 자랑은 멈출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문제는요, 그 자랑이 지금의 예비 남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수학경시 대회에서 상 받았던 얘기, 좋은 대학 붙었던 얘기, 법대 다닐 때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그런 얘기들요. 딱 거기까지였어요. 저희 부모님도 분위기 맞추느라 계속 맞장구 쳐주셨는데 저는 옆에서 들으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은 지금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 제일 빛났던 순간에 아직도 머물러 사는 사람이구나 하고요. 그래도 그때까진 다들 어른이고 결혼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큰 마찰 없이 무리 없이 결혼 준비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별 탈 없이 결혼까지는 갔어요. 그땐 정말 큰 문제 없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결혼하고 나서부터 분위기가 확 달라졌어요. 신혼집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부터 시어머님 간섭이 하나둘씩 시작되었습니다. 신혼집 들어가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갑자기 이런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네 집 어젯밤 10시에 보니까 불이 꺼져 있던데 퇴근 늦게 했니? 우리 아들도 늦었고? 어제는 친구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좀 늦게 들어왔어요. 왜요? 어머님 저희한테 무슨 볼일 있으셨어요? 아니, 우리 아들은 나랑 살 때는 꼬박꼬박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 먹었거든. 결혼하고 나서는 맨날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서. 너네 밥은 해먹고 사니? 밖에서 다 사 먹는 건 아니지? 저는 그때부터 기분이 좀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놈의 밥. 게다가 그놈의 아들 타령. 진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야근도 많고요. 영업이다 보니 접대나 회식도 많아서 집에서 저녁을 자주 먹진 않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둘 다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니, 나는 그냥 우리 아들이 힘들까 봐 그런 거야. 알았다. 시어머니 종족들은 진짜 이상해요.
아니 자기 아들 밥만 생각하고 며느리 밥은 왜 생각 안 할까요? 게다가 저렇게 노골적으로 자기 아들만 걱정하고 그걸 며느리한테 다 느끼게 하고요. 제가 자기 아들 힘들게 하는지 또 자기 아들이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게 있는지 제가 부려 먹는 건 아닌지 눈에 불을 켜고 살피는 느낌이었어요. 걱정인 척하지만 사실은 하루 일과부터 집안 분위기까지 전부 들여다보려는 간섭이었고요. 아주 수시로 밥밥밥거리는데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너무 열받아서 그냥 질러버렸어요. 어머님, 제가 남편 구워 삶아 먹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어머님 때문에 힘든데요. 어머, 그렇게 느꼈니? 그런 거 아닌데. 알았어. 내가 예민했나 보네. 알았어. 이러면서 꼴이 내리더라고요. 근데요, 그게 딱 하루예요. 다음 날 또 똑같아요. 진짜 시어머님이 아니라 진상 같더라고요. 시어머님의 진상 스토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느 날이었어요. 주말에 저희 친정에서 점심을 먹기로 해서 저희도 채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외투를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아빠는 바빠서 점심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너희끼리 점심 먹어라. 아빠 기다리지 말고. 왜? 아빠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안 좋은 일은 아니지? 아빠가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원래 오기로 했던 알바 3명이 다 안 나왔대요. 이제 막 20살 된 남자애들 셋이 친구라서 인원 딱 맞춰 뽑아놨는데 연락도 없이 그냥 펑크 냈다고요. 아빠는 혼자 불이 나게 일하고 있고 끝도 늦어질 것 같으니까 저보고는 엄마랑 밥 잘 먹으라고 하셨어요. 전화 끊고 나니까 상황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꽤 급해 보였어요. 그 얘기 듣던 남편이 잠깐도 고민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서 아버님 공장일 도와드리자. 일손 부족한데 우리끼리 밥 먹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럴까? 아빠 목소리도 엄청 급한 것 같았어. 그래서요, 그날 바로 아빠 공장으로 갔어요. 하루 종일 같이 일 도와드렸고요. 예상보다 일이 일찍 끝났어요. 게다가 거래처와 일정 조율과 또 다른 거래처의 재계약 문제가 그날 다 터졌는데 남편이 영업일을 해서 그런가 그런 걸 아빠보다 더 능숙하게 잘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날 아빠가 저희 남편 손 빠르고 판단력도 빨라서 공장 일도 사업도 잘할 것 같다며 아주 입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진짜 고마워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일 끝나고는 비싼 고깃집 데려가서 한턱 쏘시고 저희 쓰라고 용돈까지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다들 웃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그땐 몰랐죠. 이 일이 또 다른 불씨가 될 줄은요. 그렇게 아빠 공장 일을 돕고 며칠 뒤였어요. 시어머님이 이번에는 저한테가 아니라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전에 제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다고 말했더니 이제는 아예 저를 건너뛰는 거예요. 주말에 집에 왔는데 저희가 하루 종일 없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남편이 그냥 있는 그대로 말했대요. 지난 주말에 처갓집에 갔고 장인어른 공장 일이 바빠서 잠깐 도와드렸고 일 끝나고 장인어른이 밥 사주셔서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요. 정말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는데요. 그게 그렇게 열받을 일이었나 봐요. 그 얘기 듣자마자 시어머님이 바로 저한테 전화해서 노발대발하시더라고요. 얘, 너 도대체 뭐 하는 애니? 너네 집안 도대체 뭐 하는 집안이야? 우리 아들이 왜 니네 아빠 공장 일을 하니? 공장 일꾼으로 쓰려고 결혼시킨 거야? 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공장 일꾼이라뇨. 저희 아빠가 바쁘셔서 저희가 잠깐 도와드린 것뿐인데요. 이게 왜 화나실 일이신 거죠? 얘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내 아들이 왜 니네 친정 잡일을 돕냐고. 우리 아들 우습게 보니까 그러는 거잖아. 앞으로는 공장 근처도 가지 말게 해. 우리 아들은 배운 애야. 그런 노동일 하는 애 아니야. 계속 그런 일, 잡일, 공장일 이러면서 얼마나 사람을 깎아내리시던지요. 말대꾸하면 더 커질 것 같아서 그냥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요, 그날 이후로 주말마다 남편한테 꼬박꼬박 전화해서 뭐 하냐, 어디 있냐 묻고 바로 끊어요.
저희 친정 공장 갈까봐 그러는 게 너무 뻔히 보이더라고요. 아니, 처갓집 일 도와주는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그것도 공짜로 한 것도 아니고 저희 아빠는 일한 만큼 제대로 챙겨주셨는데요. 저는 어머님 사상이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부딪히는 것 같아서 많은 말을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저를 안 건드리니깐 괜찮았는데요. 남편도 맨날 시원치 않게 전화를 받고 종종 전화를 안 받을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로 돌아왔어요. 그때가 딱 결혼한 지 1년쯤 됐을 때였거든요. 나이도 있다 보니 임신이 쉽게 안 됐고 결혼하자마자 병원도 다니고 있었는데 결과가 잘 안 나오던 시기였어요. 그걸 또 시어머님이 정확히 찌르시더라고요. 너네 애 가지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애가 잘 안 생긴다던데. 그래도 우리 집은 꼭 아들을 낳아야 해. 네, 안 그래도 병원 다니고 있어요. 엄마, 그런 얘기는 우리한테 맡겨. 병원도 다니고 있고 우리 둘이 알아서 하고 있어. 아니 내가 걱정돼서 그러지. 너희는 나이 생각해야 돼. 이래서 결혼을 일찍 하라는 건가 보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무척이나 바라는 사람이고 남편도 아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꼭 낳고 싶은데 계속 안 생기니까 저희가 시험관도 했던 때거든요. 자꾸 실패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매우 심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던 시기였는데요. 시어머님이 제 약점을 전곡으로 찔러서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말 줄이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죠. 그냥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간섭들이 쌓일 대로 쌓여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별일 없는 저녁이었고 저희는 그냥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유난히 매운 게 먹고 싶어서 떡볶이를 시켜 먹고 있었는데요. 그런데요, 진짜 아무 예고도 없이 시어머님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연락도 없이요. 배를 누르시는데 안 열 수도 없고요. 저희가 떡볶이 먹고 있는 걸 보시자마자 말도 없이 깊게 한숨부터 쉬시더라고요. 너는 맨날 이런 것 먹니? 사람이 밥을 먹어야지. 이런 걸 왜 먹어? 이거 다 불량식품이야. 배달 음식엔 조미료 많이 들어가서 몸에도 안 좋아. 이런 거 먹으니까 몸 이상하지. 이래서 애가 안 생기는 것 아니니?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맨날 먹는 것도 아니고 가끔 먹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저희 원래는 친정에서 반찬을 워낙 많이 해주셔서 맨날 집밥 먹어요. 배달 기다리는 것보다 바빠서 반찬 꺼내 먹는 게 더 빨라서 배달 잘 안 하는데요. 근데 그날따라 매운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시킨 건데 먹고 있는 집에 예고도 없이 와서 저런 소리를 하시니까 열이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서 또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집은 손이 귀해서 꼭 아들을 낳아야 해. 대를 이어야 한다는 걸 명심해라. 그 말 듣는 순간 속에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비웃음이요. 무슨 대단한 집안이라고 대를 잇고 아들을 꼭 낳아야 하나요?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도 싸우기 싫어서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어머님께 설명해 드렸죠. 어머님, 저 병원 다니면서 준비 잘하고 있어요. 몸에 좋은 것도 챙겨 먹고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남편도 적극적으로 어머님을 말리더라고요. 그래, 엄마. 우리가 알아서 잘하고 있어. 자꾸 그런 말 하면 이 사람 심기만 불편해져. 병원에서도 이 사람 몸에 문제 없다고 했어. 그러자 시어머님은 이상한 쪽으로 바로 방향을 틀더라고요. 그럼 너한테 문제가 있는 거야? 결혼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왜 임신이 안 되는 건데? 엄마, 그만해. 갑자기 왜 온 거야? 무슨 용건 있어? 아니, 너네 집에 불이 켜져 있길래 잘 들어왔나 싶어서 온 거지. 전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불은 켜져 있더라. 정신머리를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그 순간 저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느낌에 갑자기 너무 짜증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결국 참다 참다 말을 했어요. 어머님, 임신하려면 마음이 편해야 한대요. 아무리 자식이 옆 나이에 살아도 결혼을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시는 건 예의 아니에요. 지금 너무 불편해서 입맛도 떨어졌고요. 이런 식이면 애가 더 안 생길 것 같아요. 앞으로 오실 거면 꼭 전화하고 오세요. 저희 자꾸 살펴보지 마세요. 부담스러워요. 그래, 엄마. 나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우리 지금 이거 먹고 자야 해.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야 하니까 할 말 없으면 다음에 와. 오기 전에 전화부터 하고. 시어머님이 원래 이렇게 간섭이 많은 분인지 어렸을 때는 어땠는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씁쓸하게 웃더라고요. 어릴 땐 지금보다 훨씬 심했다고요. 학원 끝나는 시간 맞춰서 늘 학원 앞에 서 있었고 친구랑 약속만 잡아도 누구 만나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전부 체크했대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전화가 수십 통씩 왔고요. 심지어 대학교 가서도 그랬다더라고요. 성인이 된 자식을 성인으로 보질 않았대요. 그래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매번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제는 자기가 저를 지켜주겠다면서 정말 너무 힘들어지면 이 집 팔고 이사 가자고 했어요. 집은 시부모님이 해주셨지만 명의는 남편 이름이고 지금은 저희 집이잖아요. 그 말에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그때는요. 정말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이사까지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그때 일이 터졌어요. 아빠가 공장에서 일하시다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전화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의사 말부터가 너무 무서웠어요. 내 쪽에도 문제가 있고요. 신장 수치도 많이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도 정상은 아니에요. 솔직히 자칫하면 큰일 날 수도 있는 상태예요. 네? 저희 아빠 신장이랑 심장도 안 좋다고요? 그냥 혈압만 높았지. 그거 빼면 다 정상이라 건강하신 줄로만 알았어요. 이렇게까지 안 좋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오늘 밤은 상태를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신장은 상황 봐서 투석 들어갈 수도 있고요. 심장도 위험해서 계속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지금은 바로 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다행히 이틀 뒤 수치가 조금 안정돼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숨은 잠깐 돌렸지만 퇴원은 아직 멀었고 계속 관리가 필요했죠. 중환자실 땐 면회만 하면 됐는데 일반 병실로 오니 사람이 상주해야 됐어요. 문제는 엄마였어요. 무릎 수술 막 하고 재활 중이라 제대로 걷지도 못했거든요. 동생은 해외에 있어 올 수 없었고요. 간병인 얘기도 나왔지만 아빠가 낯선 사람을 완강히 거부하셨어요. 결국 제가 간병을 맡기로 했죠. 엄마는 말렸지만 무릎 상태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됐어요. 아빠도 엄마 걱정된다며 저한테 부탁하셨고요. 그 사이 남편은 퇴근하면 병원 들르고 틈나면 공장까지 챙겼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때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상황을 어머님께 그대로 말했다가 일이 또 커졌어요. 제가 병간호를 맡고 남편이 공장 일을 조금 돕는다고 하자마자 시어머님이 또 들고 일어나셨고요. 결국 저한테 전화해서 다시 따지기 시작하셨어요. 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우리 아들이 왜 또 공장에 가서 일을 하니? 내가 이런 일 하라고 우리 아들 애지중지 키운 줄 알아? 남들이 보면 우리 아들을 뭘로 보겠니? 공돌이로 보지 않겠어? 그런 대접을 우리 아들이 왜 받아야 하는데 배운 애가 왜 남의 집 공장 일까지 해야 하냐고. 가뜩이나 아빠 건강 문제, 회사 휴가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픈데 어머님이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니까 그날은 저도 참지 않았어요. 어머님, 아빠가 아파서 비상인데 그딴 소리가 입에서 나오세요? 제가 소리치자 시어머님은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늘 그렇듯 기분이 태도인 사람이었고 저는 많이 실망했죠. 그래도 그때는 감정 붙잡고 있을 여유가 없었어요. 아빠 상태가 오래 갈 거라 해서 간병 휴가를 쓰다 결국 회사를 정리했거든요. 병원에 매달려 지내는 동안
남편도 지쳐서 아빠 회사에는 더 이상 안 나가겠다고 어머님께 말해버렸대요. 그런데 며칠 뒤 제가 간병 때문에 휴가 쓴 걸 안 시어머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회사 언제까지 쉬는 거야? 휴가라더니 그게 그렇게 길어질 일이니? 요즘 회사에서 눈치 안 주니? 퇴사했다고 말했다간 또 불붙을 게 뻔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회사는 이제 안 나가도 돼요. 왜냐하면 잘렸어요. 잘 됐죠 뭐. 이제 아빠만 돌보면 돼요. 뭐? 잘렸다고? 아니 어떻게 대기업에서 잘릴 수가 있어? 겉 봐라. 아무리 회사라도 계속 휴가 쓰면 자르는 법이야. 어떻게 그럼? 어떻게 회사를 잘려? 지금 어디니? 저야 병원이죠. 아직 아빠 병간호 중이라 전화 오래 받기가 어려워요. 아니 거참 간병인 쓰면 될 일을 왜 딸이 붙어 있어? 엄마도 멀쩡히 살아계신데 그걸 왜 네가 하니? 너네 집 진짜 이상하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 앞길을 막아?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아빠가 낯선 사람은 완강히 거부하세요. 가끔 이상 행동도 있어서 의료진도 보호자가 꼭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말이 계속 길어져서 더 설명 안 했어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제 할 일로 돌아갔죠. 근데 그날이 끝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퇴근 후 잠깐 공장에 들렀던 걸 알고 시어머님이 또 저한테 전화해서 퍼붓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지금 네 아빠 공장 가서 일하고 있다는데 너네 집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한다. 어떻게 부모가 돼서 자식을 이렇게 이용하니?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가족끼리 상황 안 좋을 때 좀 돕고 사는 건데요. 이런 걸로까지 기분 나빠하실 일인가요? 그랬더니 목소리가 바로 높아졌어요. 이게 별일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잖아. 내가 황금처럼 귀하게 키운 아들을 왜 그런 데 보내? 그런 잡일을 왜 시키냐고. 혼자서 점점 흥분하시더니 제 말은 끝까지 듣지도 않고요. 소리만 꽥 지르다가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말로만 난리친 게 아니라 저랑 통화 끊자마자 시어머님이 직접 아빠 공장으로 찾아온 거예요. 남편이 급하게 연락을 줘서 알았고요. 마침 그날 엄마도 공장에 가서 단순 포장 업무 돕는다고 가 계셔서 더 불안했어요. 불같은 시모 성격에 분명 사달을 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옆침상 간병인에게 잠깐 아빠 부탁하고 저는 바로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가보니까 시어머님이 씩씩거리면서 사무실에 남편이랑 서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너 병원에서 잘도 나오네?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서 뭘 굳이 네가 병간호를 해? 그리고 여긴 인터넷으로 찾아서 왔지? 내가 그런 것도 못할 줄 알아? 예, 가자. 뭐 이런 일까지 네가 해줘. 얼른 나와. 엄마 왜 이래? 엄마 그냥 가. 창피하게 이러지 말고 나 할 일 많아. 아니 너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네가 이 집 머슴이야? 당장 손 떼. 당장 나와. 내가 너 이런 일 하라고 그렇게 힘들게 키운 줄 알아? 그때 엄마가 사무실에 올라왔고요. 놀라서 상황 설명을 하시려는데 시어머님이 엄마 말을 끊고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사돈, 저희 아들이 여기 일 도와주러 온 건 알겠는데 이게 한두 번입니까? 결혼시켜놨더니 점점 이 집 머슴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엄마가 아니라고 해도 시어머님은 멈추질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결혼할 때 우리 아들이 조건이 좀 빠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까지 해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 건 감안해야죠. 그런데 사돈댁은 우리 아들이 조건이 빠져서 그런지 막대하시네요. 귀하게 키운 아들인데 너무 머슴처럼 부려먹는 것 아닌가요? 머슴이라니요. 말 막 하지 마세요. 저도 저희 딸 사위 다 소중하게 대우해주고 있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님이 완전히 선을 넘었어요.
솔직히 말해서요. 우리 아들이 조건이 안 좋아서 장가 보낼 때 사돈댁이 손해본다는 말 안 나오게 하려고 제가 집까지 해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세요. 며느리는 일 그만두고 우리 아들은 여기 와서 머슴처럼 일하고 있고 공장은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상황이면 제가 그렇게까지 배려할 이유가 없죠. 내가 해준 집값 반이라도 내놓으세요 그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랑 저희 엄마, 남편도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고 서 있기만 했고 특히 엄마는 얼굴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넋두리 하듯 계속 말하더라고요. 귀하게 키운 우리 아들 장가 보냈더니 이 쌍놈의 집안이 지들 끝맞추느라고 사람을 막 굴리고 우리 애가 왜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요? 왜? 사위라고 데려다 놓고는 힘든 일은 다 시키고 당연한 줄 아는 거잖아요. 우리 아들이 봉입니까? 머슴입니까? 말이 점점 거칠어지는데 시어머님은 아들이 처갓집을 도와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공짜로 부려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왔으면 저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건지 화가 나더라고요. 그러다가 엄마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화를 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말없이 아빠 책상 쪽으로 가시더니 서류 하나를 꺼내오셨어요. 그리고 그걸 시어머님 앞에 천천히 내려놓으셨죠. 애들한테 해준다고 하면 저희는 이 정도로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서류를 받아본 시어머님 얼굴이 굳더니 목소리가 확 달라졌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진짜예요? 그 서류가 뭐였냐면요. 저희 아빠 명의로 되어 있던 공장 사업자 변경 서류였어요. 대표자 이름이 이미 제 남편으로 바뀌어 있어서 그걸 본 시어머님이 놀라신 거였고요. 이게 갑자기 결정된 일은 아니었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아빠도 사업을 지금처럼 유지하는 데 한계를 느끼고 계셨어요. 더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 보고 싶고 거래처도 넓혀보고 싶었지만 예전 방식으로는 쉽지 않다고 판단하신 거죠. 안정적으로 이어오긴 했지만 이제는 변화를 줘야 할 시기라고 느끼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경영에서는 한 발 물러나되 총괄 책임자로 남고 이 사업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줄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셨어요. 새로운 역사를 쓸 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저희 남편이요. 여러 생각 끝에 자기보다 더 오래 갈 사람을 세워야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넘긴 게 아니라 공장 살리려고 내린 결정이에요. 아프기 전부터 준비한 거고요. 그래 엄마. 지금 엄마가 그런 말할 상황이 아니야. 감사하다고 넙죽 절을 해야 할 판이라고. 장인어른이 나 믿고 맡기신 거고 나도 책임지고 있었던 거야. 머슴처럼 부려먹은 것 아니라고. 저희 아빠가 남편이 간간히 공장 일을 도울 때 거래처를 상대하는 모습이나 일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남편이라면 충분히 맡길 수 있겠다고 판단하셨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기 전부터 조금씩 정리를 해두셨던 거예요. 사실 아빠도 이 문제로 오래 고민하셨어요. 동생은 해외에서 살고 있고 공장 일에는 관심이 없었고요.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겸업 자체가 안 되니까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하나씩 지우고 나니까 현실적으로 남은 사람은 남편뿐이었죠. 그래서 어느 날 아빠가 저희 부부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아빠가 요즘 공장 일 때문에 생각이 좀 많아. 이제는 내가 혼자 끌고 가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정말? 아빠, 괜찮겠어? 아빠가 한평생 일꾼 건데 나는 그 얘기 들으니까 괜히 마음이 더 서운해.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정리한다니까 너무 아까워. 완전히 남한테 넘기겠다는 건 아니야. 다만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 예전처럼 정해진 일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경영이랑 운영을 조금 나눠서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빠는 잠시 말을 고르듯 멈췄다가 남편 쪽을 한번 바라보고 천천히 말을 이으셨어요. 그래서 말인데 김서방이 한번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떠니?
그동안 김서방이 공장 일 도와주는 거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거든. 사람들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일 처리하는 방식도 믿음이 갔어. 전에 이야기했던 제품 아이디어도 참 좋았고. 네? 제가요? 저는 사업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요. 내가 있잖아. 다 혼자 처리하라는 뜻은 아니고 내가 옆에서 계속 도와줄게. 부담 느낄 필요 없이 천천히 김서방 색깔로 회사 만들어가 보는 게 어때? 당장 다 바라는 건 아니야. 시간 갖고 천천히 생각해보고 알려줘.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 김서방이라면 마음 놓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남편도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아서 며칠을 꽤 진지하게 고민하더라고요.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책임도 크고 무엇보다 장인 회사라는 점이 가장 부담이었대요. 몇십 년 동안 잘 굴러가던 공장을 괜히 맡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제일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동안 아빠 일을 잠깐씩 도와주면서 거래 구조나 일 돌아가는 방식, 수익 구조까지 어느 정도는 파악해 두었고요. 이 일이 자기 성향이랑 맞는 부분도 있고 이 사업군 자체도 앞으로 더 키워볼 여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며칠을 고민한 끝에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고 아빠께 말씀드렸고요. 그 말 듣자마자 아빠 표정이 확 밝아지셨어요. 나는 자네가 맡아줄 줄 알았어. 자네가 하면 지금보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하네. 잘 결정했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많이 배우고 책임지고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결정이 서자마자 바로 남편을 대표이사로 변경했어요. 한 번에 다 넘긴 게 아니라 공장을 단계적으로 남편 쪽으로 정리해 나가셨고요. 남편은 운영권이랑 주요 의사결정권을 넘겨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맡기 시작했어요. 저는 디자인 쪽 일을 해왔던 터라 남편이 일하면서 제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도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빠가 갑자기 쓰러지시는 바람에 제 퇴사는 계획보다 앞당겨졌고요. 이런 사정이 다 있었는데 시어머님은 자기 아들이 부려먹히고 있다고 생각해서 노발대발하신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할 수밖에 없었죠. 엄마는 테이블 위에 그 서류를 탁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춘 채 말을 이으셨어요. 저희 엄마가 원래 차분하신데요. 이번에는 말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어요. 지금 이 공장이요. 현재 명의는 사위 이름입니다. 완전히 다 넘긴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세금 문제도 이미 다 정리됐고요. 지금은 인수인계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거 하나하나 따지면서 말하는 사람 아닌데요. 굳이 가격으로 따져보자면요. 이 공장이 애들 신혼집보다 훨씬 비싸요. 몇 배는 될걸요. 그리고 시어머님을 똑바로 보시면서 딱 잘라 말씀하셨어요. 이래도 염치 운운하시겠어요? 손해보는 장사라고 하실 건가요? 그때 시어머님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조금 전까지 큰 소리치던 표정이 아니라 자기 말이 어디까지 와버렸는지 그제야 돌아보는 얼굴이었어요. 아들을 부려먹힌다고 몰아붙이던 말을 주워 담고 싶으실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고요. 그냥 아들이 너무 힘들까 봐요. 사돈 내에서 혹시라도 우리 애를 얕잡아 보고 부려먹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그런 거예요. 저희 그런 사람 아니고요. 사돈, 솔직히 좀 서운하네요. 저희가 힘들 때 사위가 도와주는 걸 왜 부려먹는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희 딸도요. 만약 사부인이나 사돈 어르신이 쓰러지시면 평간호하고 옆에서 돕게 할 겁니다. 그게 가족이고 그게 결혼 아닌가요? 남편이 가만히 있다가 처음으로 시어머님 앞에 나섰어요. 엄마, 진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간섭할수록 되는 일도 안 돼. 지금 이 상황만 봐도 그래.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 자체를 인정해주고 내 가능성을 먼저 봐준 장인어른께 너무 감사해.
부모한테서 못 받았던 존중이랑 신뢰를 나는 처가에서 받고 있어.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곳도 처가야. 그러니까 오늘을 마지막으로 나한테 관심 좀 꺼줘. 말을 하다 보니 감정이 북받친 건지 남편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어머님은 그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멍해져 있더라고요. 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내가 그동안 너를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좋은 옷 입히고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내가 너 무시당할까 봐 그렇게 한 건데 내가 도움이 안 돼? 어떻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이 호로 자식아. 무시는 엄마가 하고 있는 거겠지. 나는 밖에서 무시당한 적 한 번도 없어. 내 일, 내 책임 다 해왔어. 그래서 나는 항상 존중받아왔어. 근데 엄마는 늘 내가 무시당할까 봐 남들보다 더 잘 보여야 한다고 몰아붙였잖아. 밖에 나가면 어깨 펴고 다니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내가 왜 쭈그러지는지 알아? 그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남편이 평생 쌓아두고 삼켜왔던 한이 그 자리에서 터지더라고요. 시어머님은 반박도 인정도 못한 채 그대로 얼어붙어 계셨어요. 할 말이 없으시겠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늘 무시당할까봐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던 시어머님이야말로 남편을 가장 많이 무시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울분을 토하자 누구도 먼저 말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되어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는데요. 그때 엄마가 조용히 정리를 하셨어요. 사돈, 여기서 정리하시죠. 곁에서 보기에 참 답답한데요. 사돈 자식들도 각자 삶이 있습니다. 얘네 인생은 얘네 몫이에요. 자식 생각도 인생관도 존중해줘야 해요. 이쯤에서 그만하시고요. 저희도 일해야 하고 딸도 병원에 다시 가봐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엄마가 말에 맞추자 시어머님은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를 다시 한번 내려다보더니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자세를 조금 낮추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앞서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도 힘들어서 집에 가봐야겠네요. 사부인, 먼저 가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늘 습관처럼 저희를 감시하며 이거 했니? 저거 안 했니? 하며 오던 전화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불쑥 집 앞에 나타나는 일도 없으니 오히려 너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일부러 하지 않았어요. 사실 남편도 그렇게 시어머님께 질러버리고 나서 감정 정리가 잘 안 되었는지 계속 표정이 안 좋아서 저도 시어머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일단 시간을 갖는 게 그 당시에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님도 충격이 컸겠죠. 귀한 아들 푸대접 받을까 봐 걱정하던 행동들이 다 자신의 생각 없는 간섭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엄마가 자신을 더 무시하고 있던 게 아니냐는 남편의 물음에 어머님은 답변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어머님을 뒤덮고 있을 거란 생각에 어머님도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따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러다 시어머님은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건지 닷새쯤 지나서 남편이 아니라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셨어요. 아빠가 아프다고 들었는데 병문안도 안 가는 건 경우에 어긋나는 것 같다면서 직접 병실로 찾아오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에는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흔쾌히 오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님은 과일 바구니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저희 쪽은 잠깐 보고 바로 아빠 얼굴부터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사돈 어르신, 몸은 좀 어떠세요?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고 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이고, 이렇게까지 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렇게 병문안을 마치고 아빠가 잠깐 눈을 붙이셨어요. 그 사이 시어머님이 저를 조용히 병실 밖으로 부르셨어요. 보호자 휴게실로 자리를 옮기자 한동안 말이 없으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시더라고요. 내가 요 며칠 많은 생각이 들었어. 아들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내가 삶을 헛산 것 같다는 느낌도 들더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을 자꾸 밖에서만 찾았던 것 같아. 어머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꾹 참고 오래 묵혀둔 이야기를 천천히 꺼내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니 내가 우리 아들 낳고 자궁암 수술했잖아. 그땐 시골 사람들이 그런 걸 알 리가 없지. 자궁을 드러냈다니까. 몸을 막 써서 더럽혀진 여자라는 소리도 듣고 자궁이 없으니 여자로서 가치가 없다는 말도 들었어. 낳은 자식도 이상할 거라고 별별 소리를 다 들었지. 그럴수록 우리 아들은 더 잘 키워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 그래서 아들한테 이것저것 더 공을 들였던 것 같아. 그게 아들을 몰아붙이는 행동이라는 걸 그땐 정말 몰랐어. 말을 마치신 어머님은 제가 보지 못하게 고개를 돌려 조용히 눈물을 닦으시고는 다시 한숨만 쉬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동안 어머님이 얼마나 혼자서 버텨왔을지 짐작이 갔어요. 지금 들어도 숨이 막히는 말들인데 당사자인 어머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 상처와 불안을 달래려고 아들에게 더 매달렸다는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동네 사람들 말에 상처 입고 말로 매질을 당하듯 살아왔을 어머님 모습이 떠올라서요. 그게 너무 가여워서 저도 모르게 어머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잘하시면 돼요. 어머님 아들 약한 사람 아니에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걱정보다는 그 사람 말을 좀 더 들어주시고 믿고 응원해 주시면 돼요. 그 사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는 충분히 다시 좋아질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머님이 제 손을 더 잡으시며 살며시 웃으시더라고요. 며느리가 있으니 좋네. 우리 집은 다 남자뿐이라 이런 감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 내가 네 덕에 큰 위로를 받는다. 고마워. 그 순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요, 말이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그래, 그건 그렇고 사돈은 언제쯤 퇴원하시니? 병간호 끝나면 너도 회사는 다시 다녀야지. 사돈네 회사보다 넌 더 능력이 되니깐 다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니? 경력도 있고 능력도 있으니깐 금방 취업될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미안해서 온 건 맞지만 완전히 자식에 대한 간섭을 내려놓고 온 건 아니라는 걸요. 사람은 사과를 하면서도 계산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도요. 그때는 정말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대로 말해버렸어요. 저는 잠깐 숨을 고르고 나서 말을 꺼냈어요. 원래는 조금 더 안정되고 나서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엔 더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좀 더 확실해지면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저 임신했어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시어머님 표정이 확 굳었어요. 놀란 얼굴이긴 했는데 기쁨보다는 계산이 먼저 도는 얼굴이었달까요? 잠깐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바로 말을 이으시더라고요. 어머, 그래? 진작 말하지 그랬어. 그럼 더 잘 됐네. 너 대기업 다녔잖아. 육아휴직도 받고 각종 휴가도 쓰면서 쉬엄쉬엄 다니면 되지. 요즘은 다 그렇게 하더라. 축하부터 나올 줄 알았는데 바로 휴직이니 복직이니 하는 이야기부터 나오니 다시 짜증이 확 밀려왔어요.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해요. 아들에 대한 간섭이 저한테 넘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요. 애 낳으면 애한테도 이렇게 간섭할 게 그 자리에서 다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말을 흐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최대한 담담하게 직설적으로 말을 했어요. 어머님, 자꾸 이래라 저래라 이러시면 저희 신혼집 빼서 다른 데로 이사 가고 연락 끊고 살 수도 있어요. 손주 보고 싶으시면 저희 그냥 지켜만 보세요. 순간 시어머님은 제 말에 곱씹는 듯 가만히 서 있다가 그제야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낀 얼굴이더라고요.
아, 아니야. 내가 너무 나섰지. 미안하다. 아니, 나는 안타까워서 그러지. 알았어. 내가 시간을 너무 오래 뺏었지? 이만 가봐야겠다. 사돈 건강 잘 챙기고 나오지 마. 난 갈게. 그 말만 남기고요. 시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자리를 뜨셨어요. 그래서 결국 그날을 기점으로 관계가 분명해졌어요. 어머님은 그날 이후 어머님이 저희한테 밖에서 밥 먹자고 하면서 화해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한번 멈칫하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고르시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조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어머님의 말을 귀담아 듣고 조율을 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요, 공장 일도 차분하게 이어갔고 갑자기 대표가 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씩 처리해 나갔어요. 거래처랑 부딪히는 일도 현장에서 생기는 문제도 혼자 끙끙대지 않고 정리해 가더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제품 아이디어를 순차적으로 실현시켜 나가고요. 정말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빠도 다시 힘을 내셨어요. 몸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자 아빠도 공장에 나가서 남편한테 인수인계를 해주셨고요. 엄마는 아빠가 공장에 복귀하자 남은 무릎 수술도 마치고 재활 치료에 들어갔어요. 집안도 공장도 마음도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고요. 말 그대로 모든 게 잘 흘러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애 낳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는 분명해졌거든요.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부모는 절대 되지 말아야 하는지요. 적어도 저는 시어머님 같은 부모는 되지 않으려고요. 돌이켜보면요, 이 모든 일은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를 따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사랑했던 건 맞는데 그 사랑이 선을 넘는 순간부터는 누군가에겐 짐이 되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간섭 앞에서는 한 번쯤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이게 정말 걱정인지 아니면 상대의 삶을 내 기준에 끼워 맞추려는 건 아닌지요. 저처럼 뒤늦게 선을 긋느라 마음 다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